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자, 이번 시간에는요, 사회 환경 분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소득이 42세 때 3,725만 원으로 정점을 찍는데요. 노동소득이 3,725만 원, 예, 통계청의 이제 국민 이전 개정에서 이제 드러난 부분인데요. 61세가 되면 또 적자 인생으로 또 바뀐다고 하네요. 자, 이거는요, 뭐 딴 것 때문에 제가 픽한 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 이 소득, 소비, 저축 관련된 이론에서 생애주기 이론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생애주기 이론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자, 여기에 이제 어떻게 되냐면, 보실까요? 요렇게 시간이 흘러갑니다.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여기 이제 출생에서부터 사망의 시점까지가 있겠죠. 사망의 시점까지가 있을 텐데, 그 시간을 쭉 펼쳐놓고 봤을 때, 여기가 이제 소득이나 소비의 수준을 이제 보는 겁니다. 그럴 때 말이지요. 소득은 어떻게 되냐면은 말이에요. 잠시만요. 색깔을 조금 바꿔가면서 하겠습니다. 소득은요. 요렇게 되는 경향이 있겠죠. 이게 이제 소득입니다. 소득. 소득은 이렇게 되는 경향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소비는 요런 색깔로 해볼까? 소비는 이렇게 되는 경향이 있을 거예요. 그죠? 이게 소비는 됐죠.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이제 여기 있죠. 여기만큼이 이제 저축이 되는 거예요. 저축. 그러니까 소득이 소비보다 위로 올라갔을 때 저축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는 것이고, 이때 저축한 걸 가지고 요 노후에 대한 대비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요 이제 통계를 보니까 16세 때 적자가 뭐 최대가 되고 27세에 흑자 구간으로 바뀌었대요. 그러면 여기 교차되는 지점이 27세였다는 거잖아요. 그죠? 27세 흑자 구간으로 진입을 했다가 노동소득이 42세 때 제일 높았대요. 여기가. 요 소득이 가장 정점을 찍었을 때가 42세라는 거죠. 42세.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43세 흑자 규모는 최대가 됐고, 그리고 이제 61세부터는 적자 인생으로 전환됐다. 그래서 요 시점은 또 61세가 됐다. 그렇겠죠? 네. 이렇게 해가지고 노후 대비의 필요성을 이 생애주기 이론을 통해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소비라고 하는 것은 뭐 내가 숨 쉬는 한 계속 소비는 있는 거예요. 그런데 소득은 이게 취업을 하고 난 다음에 소득이 생기기 시작해가지고 또 나이가 또 너무 들면 소득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지잖아요. 이런 점을 우리가 감안해서 봐야 되는 겁니다. 그죠? 생애주기 이론 한번 이렇게 떠올려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요, 쌍용차 파업 손배소 문제. 앞에서도 이 관련돼서 노란봉투법 같은 거, 그런 걸 좀 언급을 해 봤었습니다. 정치 행정 쪽에서. 자, 그런데 이 관련된 뉴스가 하나가 또 주목할 만한 뉴스가 있었어요. 쌍용차 파업 손배소 그랬는데, 요게 이제 쌍용차가 많이 좀 곡절이 있었습니다. 그죠? 네, 쌍용차가 뭐 중국 쪽 계열에도 넘어갔다가 인도 쪽 계열에도 넘어갔다가 그랬다가 또 매물로 나와가지고 뭐 에디슨 모터스라는 데 산다고 했다가 최근에도 그랬다가 또 다시 뭐 튕겨져 나오고 이거 뭐 다른 데 인수기관이 뭐 어디 없냐 찾으러 다녔다가 최근에 좀 해결 기미가 좀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런데 어쨌거나 쌍용차가 이 한때 SUV 쪽에서는 그래도 이 디젤 엔진에서 이 좋은 차를 만든다 이런 평가를 받았고 히트작도 몇 개 있었습니다. 그랬었던 쌍용차인데, 그런데 아무튼 이게 곡절이 많아요. 중국계 기업이나 인도계 기업이 들어와서 기술만 쏙 빼간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의구심도 갖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는데, 어쨌거나 여기에 이게 지금 이제 쌍용차 같은 경우가 고용되어 있는 인원이 또 장난 아니고, 이분들이 또 이제 이 자동차 업계는 몇 개 없잖아요, 공장이. 그래서 여기서 해고가 되었을 때
자기의 기술을 계속 유지하면서 생활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그렇게 넓지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게 이제 많이 여러모로 좀 이제 사회적 갈등이나 이런 걸로 좀 나타났죠. 회사 입장에서야 회사가 어려우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정리해고 이런 거에 막 들어갔던 부분이고, 근데 이제 노조원들 입장에서는, 이 노동자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여기서 해고가 되고 나면 살아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일방적인 해고 통보를 하냐고 그래서 맞서 싸웠었던 건데, 그게 이제 13년째 계속되고 있다 그러잖아요. 2009년 정도 이때였던 걸로 우리가 이제 계산해 볼 수 있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때 기억이 납니다. 이 쌍용차 평택 공장에 이 옥상으로 막 노동자들이 올라가서 거기서 저항을 하고, 그 다음에 경찰 병력이 긴급 투입돼 가지고요, 위에서 막 헬기에서 체류액 같은 거 막 뿌리고 쏘고 그러면서 진입해 가지고 막 강제 진압하고 한 장면이 있었고, 또 그 과정에서 폭력 시위도 뭐 벌어지고 그랬는데요. 뭐 너트 같은 거를 막 새총으로 쐈다고도 하고 막 이렇게 해서 진짜 전쟁터를 방불케 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강제 진압 해산이 되면서 사태가 마무리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근데 그 사태는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그 이후에 그 가족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도 겪고 또 정신적 충격도 받고 트라우마도 생기고 뭐 이러면서 자살을 하는 사람들이 꽤 많았었어요. 수십 명이 그 당사자건 그 가족이건 자살을 하는 이런 비극적인 사건으로 이어져서 관련된 소설이 막 나오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뭐 이와 관련돼서 정신과 유명한 의사분이 여기에 내려가셔가지고 여기 당사자들의 정신과적인 치료에 나서기도 하고요. 그 뭐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이게 우리 사회에서는 이게 여러 큰 곡절 중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쌍용차 문제고요. 당시에 평택의 경제가 힘들 정도였다. 경제 타격을 줄 정도였다. 뭐 그런 겁니다. 요즘에 평택이야 또 뭐 천지가 개벽해가지고 삼성 공장이 어마어마한 규모로 계속적으로 지어지고 있고, 삼성전자 공장이 그러고 있고, 거기는 뭐 인구가 계속 늘어나는 곳으로 이제 지금은 되었지만은 그렇지만은 요 당시만 하더라도 상당히 이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뭐 이런 여파들이 있었는데 어쨌거나 그 이후에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노란봉투법이 나온 것도 손해배상 판결이 나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것 때문에 뭐 또 이제 그 노란봉투에다 시민이 이 지원금도 보내고 뭐 이렇게 해서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지금 법제화까지 추진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결국 대법원에서 경찰의 과잉 진압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 이 과정에서 대항을 하다가 노조가 뭐 아까 너트도 쏘고 막 그랬다 그랬잖아요. 이런 이제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한다면 이것은 정당방위에 해당하는 게 아니야? 라고 대법원이 판단을 한 거예요. 이건 정당방위로 봐야 돼. 그러니까 요거 파기환송하니까 니들이 좀 다시 한번 따져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있죠? 이게 지금 파업의 손해배상 소송이니까 민사소송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요게 심급제도라고 하는 게 있죠. 심급제도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제 형사재판하고요, 형사, 민사재판인 경우에 3심제를 하고 있습니다. 3심제를 하는데, 3심제가 어떻게 되냐면요, 지방법원 있죠. 지방법원이나 또는 지원이 있어요. 지원은 일종의 출장소 같은 개념이에요. 지방법원도 맞는 숫자는 아니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기 어려우니까 이 지원이라는 걸 또 설치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1심을 합니다. 1심을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1심의 결과에 불복해서 항소라는 걸 하면, 항소를 하면 2심으로 가요. 2심으로 가는데 요게 이제 지방법원이 아니라 이제 고등법원에서 하기도 하고, 고등법원이나 또는 지방법원의 본원에서만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밑에서 지방법원 본원이나 혹은 지원에서 한다 이렇게 봤어야 되는 거고요. 그랬을 때 요게 이제 2심을 할 때는 지방법원 본원으로 오는데, 본원의 합의부에서 관장을 하기도 한다.
이런 겁니다. 이런 건데 이 고등법원으로 오거나 지방법원 본원의 합의부에서 한다. 근데 이제 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요거는요. 밑에서 있잖아요. 단독부였을 경우예요. 자, 1심이 단독부인 경우예요. 단독부인 경우에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서 이제 하는 건데 이게 이제 단독부가 뭐고 합의부가 뭐냐. 여러분들이 뭐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셨겠지만 판사가 한 명만 나와서 앉아 있으면 단독부입니다. 그러니까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단독부가 열리는 거고요. 합의부다 그랬을 때는 판사가 셋이 앉아 있는 거예요. 주심 판사가 있고 옆에 이제 부심들이 있는 거죠. 예, 그 좌배석, 우배석 뭐 이렇게 부르는데 배석 판사도 있는 겁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합의부가 열릴 수 있는데 1심부터 합의부에서 했다면 이제 고등법원으로 가는 거예요. 예, 고등법원은 1심을 이제 합의부에서 판단을 내린 경우에 2심은 이제 고등법원으로 가고 1심을 단독부에서 했다 그럴 때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서 2심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억울하다. 이 결과도 받아들이지 못하겠다 할 때에는 3심으로 가는데 그때는 상고심이라 그래요. 상고했다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고심은 무조건 대법원으로 가요. 대법원으로 가는데 물론 복잡하게 보면 대법원 안에서도 대법원에 대법관이 12명이고 대법원장이 1명이 있어서 그래서 13명이 재판을 해요. 근데 그건 전원합의체인 경우고 전원합의체 이전에 대법원에서도 그 소부에서 이걸 관장을 합니다. 4명씩 대법관 4명씩 해서 3개의 소부가 있고요. 사건이 할당됩니다. 그러면 소부에서 뭐 이론 없이 거기서 다 결정을 내려버리면 전원합의체까지 안 가도 돼요. 안 가도 되는데 전원합의체까지 가는 경우는 이제 소부에서 의견이 엇갈렸다거나 4명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은 거죠. 아니면은요 4명의 의견이 일치하고 않고를 떠나서 기존의 판례를 깨트려야 되는 경우 이때는 이제 그 전원합의체 13명이 쭈르륵 앉아서 재판을 하는 그 전원합의체로 올라오는 겁니다. 그렇게 올라오게 되고요. 그게 이제 대법원의 모습인 건데 대법원에서 이제 선택할 수 있는 건 크게 2가지라고 보셔야 돼요. 어떤 거냐면은 요게 이제 대법원에서 2가지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확정 판결할 수 있어요. 원심에 대한 확정 판결 여기서 이제 원심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확정 판결할 수 있어요. 그럼 이게 끝난 겁니다. 끝난 건데 이렇게 하지 않고 요거를 갖다가 다시 이렇게 해서 원심을 파기해서 환송하는 경우가 있어요. 파기 환송을 하게 되면 다시 여기로 가는 거예요. 원심이라고 하는 게 요 2심을 했던 재판부가 되는 겁니다. 이쪽으로 보내게 돼요. 그러면은 이것이 이제 기속력을 갖습니다. 기속력을 갖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파기 환송이 되면 그것은 대법원의 취지대로 다시 판결을 내려줘야 되는 거예요. 대법원이 새로운 판결을 그냥 내리진 않아요. 그러지 않고 취지를 얘기해 주면서 야 이거 잘못된 것 같아. 야 니네 이거 저 다시 되돌려 보내니까 다시 판결을 선고해라. 이렇게 내려보내는 겁니다. 이거를 파기환송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걸 받으시면 될 텐데 자, 그래서 이게 서울 고법으로 파기환송됐다는 얘기가 그런 맥락인 거예요. 파기환송은 대법원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이를 다시 심판시키기 위해서 원심법원에 되돌려보내는 것으로 파기환송의 기속력이 인정된다 그랬습니다. 경영상 이후에는 해고인 정리해고는 회사의 경영상의 어려움이나 인수합병 등으로 인해서 해고하는 것인데 이거는 이제 뭐냐면 쌍용자동차 파업 사태는 정리해고 때문에 온 거예요. 그랬는데 그 정리해고 제도는 이제 우리가 이제 97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정리해고라고 하는 게 이제 자리를 잡게 된 겁니다. 원래는 우리가 해고할 때는 징계 해고만 가능해요. 원래는. 그러니까 본인이 뭘 잘못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징계 사유가 뚜렷할 때 그럴 때 해고가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런데 이 징계 해고 말고 정리 해고가 또 있는 거예요. 정리 해고가. 그래가지고 정리해고는 요때 이제 IMF 전후에서 채택된 제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임의해고도 추진한 바가 있어요. 박근혜 정부 때. 임의해고는 저성과자를 해고할 수 있는 그런 자율권을 주는 것인데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정식 채택 국회에서 노동법 개정까지 가지 못했죠.
그렇게 해서 그거는 채택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리해고제는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이 정리해고는 경영상의 어려움이나 인수합병이라고 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야 되고요. 최소 규모로 하고 논의를 거쳐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해고된 다음에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회사가 정상화되면은 다시 새로운 인원을 충원할 때 정리해고 대상이 됐던 사람들 다시 충원해야 되는 등의 여러 가지 요건들을 이제 가지고 있기도 하다. 그렇게까지 봐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도 우리가 추려낼 수 있는 이론들이 꽤 많이 있네요. 자, 여기까지 한번 정리해 보고요. 이번에는 국제 외교 쪽으로 한번 건너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석 달째 이어진 이란의 히잡 시위. 43년 전과는 다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란에서 43년 전에는 말이죠. 이슬람 혁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슬람 혁명 이후에 지금의 체제가 유지되고 있는데 뭐 크고 작은 시위들이 있었지만은 이번의 시위는 좀 이제 골이 깊은 것 같고 요게 이제 쉽게 끝날 것 같지 않은 상황이고요. 전면전 양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 종교 문제를 얘기하는 것은 상당히 좀 이제 어려운 부분입니다. 요거는 이제 믿음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우리가 인간의 어떤 측면에서 우리가 사고하고 판단하고 결론 내리고 뭐 개선점을 찾고 하는 사안하고는 조금 결이 달라요. 그래서 잘못 언급하면 굉장히 이게 좀 이제 누군가에게 상처가 될 수 있는 말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어렵습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인문학적으로만 놓고 보면 종교가 이게 종교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종교를 이끌고 있는 일부 잘못된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킨다든가 아니면은 이 교인들을 억압하는 이런 일들은 숱하게 벌어져 왔죠. 그거는 상처 안 받으셔도 돼요. 어떤 종교든지 그런 일들 항상 있었습니다. 그게 무슨 종교든 사회적으로 이것이 안착될 때 그 안에서 기득권을 형성하는 자들이 있었고 그 기득권을 형성한 자들이 그 교인들을 장악하여 자기들의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고 했던 일들은 없었던 종교가 없다고 보셔도 돼요, 거의. 예. 그래서 안 그렇게 선량하게 제대로 믿음을 형성하고 이 종교의 계율을 잘 지키려고 노력하는 신앙인들이 훨씬 더 많긴 하겠지만 일부 일각에서 이런 부조리들이 생겨나는 것인데요. 이슬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이슬람의 교리나 이런 게 뭐 나쁘다, 잘못됐다 이렇게 볼 여지는 없잖아요. 이슬람도 세계 3대 종교로서 그 교리나 가르침이 굉장히 내용이 깊고 좋다. 이런 평가는 당연히 다 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렇지만은 이게 이제 이 안에서 이슬람에서의 그 계율을 교조적으로 해석하여 과거에 있었던 쿠란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왜곡 해석하여 그 몇천 년 전에 또 이제 문화를 끄집어내서 그걸 가지고 여성을 억압하고 그 억압을 따르지 않으면 처벌해버리고 이게 종교의 계율을 어겼다는 식으로 해가지고 반론 제기도 못하게 만들고 이런 일들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히잡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갖추기 위해서 히잡이라는 게 이제 시작됐을 거 아닙니까? 그럼 예의를 하는 그 형식이 또 달라질 수도 있는 거예요. 저도 뭐 천주교에 적을 두고 있습니다만은 천주교에서도 미사보호라고 하는 거를 쓰거든요. 여자들만 써요. 비슷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거를 또 왜곡 해석하면 아담과 이브가 뭐 원죄를 뭐 일으켜서 남자를 유혹했기 때문에 여자한테 죄가 더 많아서 여자들은 써야 돼.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를 제가 어릴 때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한다면은 그거는 뭐예요? 진짜 교조적인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가르침을요, 자기네들이 해석하고 싶은 방향으로 함부로 왜곡해서 해석하는 거라고 봐야 돼요. 그리고 시대가 달라지고 우리의 관점이 달라졌는데, 그러니까 종교가 말하고자 하는 가르침의 본질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형식에 집착하면서 그 형식을 가지고 누군가를 억압하는 기제로 이게 활용되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여전히 천주교에도 성직자가 신부님은 남자만 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큰 문제 제기를 다 안 하고 있지만 실제로 문제 아닙니까? 이게 지금의 사회에는 부합하지 않잖아요. 그런 점에 대해서도 조심스럽게나마 조금은 좀 얘기해 볼 만한 때가 되지 않았나 싶기도 한데, 어쨌든 제가 이제 베드로니까 저희 종교에 관련해서 제가 고민했던 부분을 좀 먼저 일부러 말을 해봤고요. 여기 봐보세요. 여기 심각합니다. 심각해요. 히잡이라는 건 일종의 형식인 건데
형식이 주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거를 내세워서 이득을 보는 세력이 있는 거죠. 그들이 만든 게 도덕경찰입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 사회에서도 자유라는 말을 많이 얘기해요. 대통령서부터. 근데 그 자유를 본질적으로 제대로 이해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자유가요, 우리나라에서는요, 북한을 욕하기 위한 수단으로도 많이 쓰여요. 그런데 자유의 본질은 어떤 거냐면요, 자유는 이것이 기득권층에 의해서 피지배층이 나의 삶에 간섭하지 마라라고 외친 게 자유입니다. 그래서 자유를 위해서 국가 공권력이 확대된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앉았는 거예요, 이거는. 국가 공권력으로 자유를 유지하겠다? 아니요. 자유를 지키려면 국가 공권력이 축소돼야 됩니다. 최소화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야말로 자유의 억압이에요. 도덕경찰까지 만들어서 자유를 억압하고 있는 문제고, 그 도덕경찰이 과잉진압을 했던 사례가 있었던 거 아닙니까? 여기 지금 이제 마흐사 아미니라는 여성인데 여대생이었어요. 젊은 여학생입니다. 22살인가 그래요. 아, 여기 있구나. 22세의 이제 여성이고요. 쿠르드족 얘기도, 쿠르드족도 말하자면 긴데, 영국이 이 일대를 지배하고 나갈 때 쿠르드족을 있잖아요. 쿠르드족. 그럼 그 전에는 오스만 제국이라 여기가 한 덩어리였어. 근데 이거를 여러 나라로 쪼갰는데요. 쪼갤 때 쿠르드족이요, 터키 쪽, 이라크 쪽, 뭐 이런데, 이란 쪽, 이런데 다 흐트러져서, 시리아 쪽, 이런데 흐트러져서 삽니다. 근데 원래 한 종족이니까 그들을 한 덩어리로 하는 국가를 차라리 만들어 놓고 나갔어야 되는데 여기를 쪼개버렸어. 쿠르드족의 이익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자기네들 석유 자원에 대한 이익을 근거로 경계를 막 나눠버린 거죠. 그래서 아픈 민족이에요, 쿠르드족은. 예, 상처가 많은 민족입니다. 근데 아무튼 이제 이거가 핵심은 아닌 것 같고, 지금은요. 이 마흐사 아미니가 히잡을 제대로 착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도덕경찰에 체포가 됐는데, 그 과정에서 이 호흡곤란을 호소하고 쓰러졌는데 사망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봤더니 이 아미니가 뇌수술을 받은 경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저 건강 상태가 완전히 좋지는 못했다고 하는데, 나중에 이제 봤더니 머리에 두개골이 함몰된 흔적도 있고 그러는 거예요. 체포 과정에서 막 때린 거죠. 폭력적으로 체포를 했던 겁니다. 그 과정에서 고통을 호소하고 사망했던 사건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는요, 시위가 이제 들불처럼 일어났는데, 그런데 그 과정에서 17살짜리 소녀가 히잡을 불태우는 퍼포먼스를 했거든요. 그 어린 청소년이 변사체로 발견이 됩니다. 체포가 됐다가 변사체로 발견이 돼요. 이런 일도 있었고요. 지금은요, 유명 축구선수, 유명 여성 연예인, 이 시위에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는 이유로 사형 선고가 막 내려지고 그러고 있어요. 유명한 힙합 가수, 이런 사람들 전부 다 사형 선고가 내려지고, 심지어 정권에서요, 법원에다가 사형 집행을 빨리 하게끔 해줘라 라고 막 요구하고 있고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있잖아요, 강대강으로 부딪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뻔한 얘기입니다. 이걸 진압하는 쪽에서 뭐라 그러냐면 배후에 미국이 있다, 이런 식으로. 반미 국가 아닙니까? 배후에 미국이 있어, 외세가 개입했어, 이런 식의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얘기하냐면 신의 계율을 어겼다, 이런 거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에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연대하고 있어요. 연대 시위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 연대 시위가 없네요, 보니까. 그런데 이제 서구 사회에서도 기독교 국가들이지만 연대하는 이런 목소리들 많이 내고 있고, 그리고 한 유럽 연합 의회에서 스웨덴 출신의 한 여성 의원은 자기의 머리를 이렇게 자르는 이런 이제 또 동참의 퍼포먼스를 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고, 또 그 프랑스 작가였나요? 어떤 작가분은 자기 머리카락을 이렇게 이제 그 상을 받으면서, 무슨 문학상을 받으면서 머리카락을 이렇게 삭발하는 시위 퍼포먼스를 또 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 세계가 이란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숨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 이것은 단순하게 히잡 자체 문제라기보다는 지금의 시스템에 대한 반발, 분노, 자유 억압에 대한 저항의 취지가 있다, 이렇게 정리하실 수 있겠습니다.
중국도 시위가 확산되고 있는데 이 사안은요, 다음 시간에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죠. 에듀윌 합격 패스.